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오늘 치료 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83만 5천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다 청원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아침 피의자 신원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이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부터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전국의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1987년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을 금지하자며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맺은 INF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심각한 비난을 불러일으킬 위험한 행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만에서 어제 오후 열차가 탈선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치료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오늘 아침 8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텐데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아침엔 안태훈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엔 벌써 83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국민청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애꿎은 젊은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구형보다 줄어든 형을 받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자칫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살인 범죄 형량 기준은 10년에서 16년입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7년에서 12년으로 형량은 줄어듭니다. 심신미약이 처벌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라고 보는 시민들의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는 오늘부터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판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돼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83만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전에 결정됩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 여부와 성명,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법이 개정돼 본격 도입됐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합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그제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오원춘부터 최근엔 과천 토막 살인 사건의 변경석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 씨가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최근 불거진 비리 유치원 사건에서 정부 지원금 7억 원을 사적으로 쓰고 성인용품을 구입한 기록까지 나와서 논란이 됐죠. 경기도 동탄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휴일인 어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학부모들이 돗자리 위에 하나둘씩 자리 잡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 새싹을 뜻하는 초록색 풍선을 들었습니다. 동탄 지역 학부모들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며 항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원장은 무엇을 숨기는가? 무엇을 숨기는가? 무엇을 숨기는가? 이들은 지난 15일 동탄 사립 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경기 동탄에 있는 환희 유치원 원장 김모 씨가 누리과정 원금 7억 원으로 성인용품, 루이비통 가방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입니다. 대책위는 일부 비리 유치원이 급식비에도 손을 댔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볼모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지금 비상이에요. 다니던 유치원을 못 보냈고 이렇게 아이가 많은 도시에서는 거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인 것 같거든요. 대책위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정부가 오늘부터 12월 중순까지 비리가 의심되는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4만여 개의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 사용, 통학 차량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에게 책정된 급식비 등이 너무 적거나 많아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곳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 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위반이 90개소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는데 우리 국방부는 계속 협의를 하기로 한 문제인데 미국에서 유예 결정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미 간의 엇갈린 입장 발표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맞지만 우리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제안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 방식을 조정하자고 미국에 제안했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미 국방부에서 발표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가 연기되더라도 같은 기간 우리 공군의 단독 훈련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기 수백 대가 참가하는 공중훈련으로 올해 마지막 대규모 연합훈련이었습니다. 앞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해병대 연합훈련의 연기는 한미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군 안팎에선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선심성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 계획을 밝히면서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INF는 지난 1987년 당시 미국과 소련이 맺은 조약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군사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면서 국제사회에 규탄을 부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위해 네바다주 엘코를 방문한 자리에선데 그 이유로 러시아의 합의 위반을 들었습니다. But Russia has not, unfortunately, honored the agreement. So we're go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We're going to pull out. INF는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개발 경쟁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N은 1980년대와 비슷한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미 중간선거 개입 시도 의혹 등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충돌이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교차관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는 위험한 홍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게빈 윌리엄스 영국 국방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입장과 확고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대만에서 어제 열차가 탈선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졌고 170여 명이 다쳤는데 위중한 상태의 부상자가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가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대만에서 고속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치는 철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만교통부 철로국은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 어제 오후 고속열차가 탈선한 뒤 일부 객차가 뒤집히면서 1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차에는 366명이 탑승해 거의 만석이었으며 사상자는 미국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만인으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120명의 군인과 10대의 구급차가 동원돼 사고 현장을 수습했으며 현재 양방향 철로 통행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열차 탈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만 철로국은 열차 동력이 부족하다는 기관사의 보고 이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열차는 대만 철로국이 2012년 일본에서 도입해 운행해온 것으로 대만 고속철에 근접하는 속도를 내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우리 측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미 협상에 앞서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내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스티븐 비건 미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이 제주 국제 관함식 때 불거진 우길기 논란과 관련해 서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국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한국이 요구했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한 룰을 일본이 지키지 못하겠다며 불참했다고 서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창당 6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고 노회찬 대표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린 이정미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일자리와 관련한 발표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 주목되는데요. 먼저 모레 정부가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고용 여건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오늘, 또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토대로 한 통계청 발표는 내일 각각 나올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의 고위 퇴직자 20명이 산업은행과 대출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지태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자로 재취업을 한 사람이 모두 2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0명이 지금도 산업은행과 대출 계약이 남아있는 회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추위가 일찍 찾아와서 그런지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세계몰의 경우 이달 들어서 겨울 외투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배 많아졌고 누계 실적은 41%가량 늘었는데요. 한 달 매출이 가장 높은 달, 지난 5년 동안 11월이었는데 올해는 10월이 강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 주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아버지가 가족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조사 도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막으려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갑자기 물이 차면서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낮은 낮에 걸어서 갯바위로 들어갔다가 오후에 물이 차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화재 문제를 이야기하는 심포지엄이 어제 일본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반도의 문화재 7만 4천 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해서 서울시가 관광 상품을 알리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서울시 관광 홍보대사로 지금 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새 광고는 오늘 오전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 독립영화제. 슬로건은 내일은 격파왕입니다. 모두 840여 편이 출품돼서 27편이 지금 본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소 이후 첫 회담을 진행합니다. 산림협력과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지난 7월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회의에서 전반적인 방안을 다뤘었고 오늘은 북한 지역의 새 양묘장 조성 지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GM의 법인 분리안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늘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GM 본사의 이른바 먹튀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산은이 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오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대중들과도 만나는 과학지식의 장이 이번 주 서울에 마련이 됩니다. 한국과학주간인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을 주제로 국내에서 각 80여 명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정말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월요일 아침부터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종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존 국내 미세먼지에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도 하루 평균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겠는데요. 양이 5mm 정도로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내륙 곳곳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아져 있습니다. 영남 지방은 500m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시야가 꽤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광주, 대구가 19도, 부산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북한도 최고 19도 정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크게 추워집니다. 낮 최고 기온이 5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찬 기운이 강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 가족의 자녀 4명이 원룸 화재로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아이들만 있었는데 다른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불이야라는 소리도 잘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20일 저녁 7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서상동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주차장은 숫더미처럼 변했습니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녹아내렸고 천장과 벽체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특히 2층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살 황모 군과 14살 누나는 끝내 숨졌고 12살 형과 2종 사촌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황 군의 부모와 이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로 잠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불이야라는 소리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아마 죽은 걸 못 믿겠다 이거라 하더라고요. 해당 원룸은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단하지만 화재가 나면 확 트인 사방에서 공기가 대량 유입돼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유독 가스를 내뿜습니다. 일반 스티로폼에 드라이비트 재질로 해놓으니까. 경찰은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 사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예 직접 나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설계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터널을 달리는 차량 앞을 2차선 차량이 가로막으면서 그대로 충돌합니다. 3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뒷차량과 부딪힙니다. 모두 보험 설계사가 주도한 자동차 보험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 동안 보험 사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 설계사 12명과 이들의 가족, 계약자 등 총 24명은 고의로 280여 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중 8명은 지금도 보험을 모집하고 있는 현직 설계사입니다. 서로 가해자, 피해자인 척 미리 짜거나 여러 사람을 한 차에 태워 1인당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입니다. 속력을 너무 낮춘 외제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자 그 앞을 칼치기 차량이 끼어들어 3중 추돌을 냅니다. 앞 두 차량은 설계사 주도 아래 일부러 사고를 내기로 사전 모의했습니다. 허위 치료를 통해서 대인 관련 그런 보험금도 합의금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차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 및 동행자를 자기 이제 다친 거 주장하면서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빼돌린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이달 30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결론을 내리는 건데 오랜 시간 싸워왔던 피해자들을 박민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가면 언니랑 같이 가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갖고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교복 입은 10대 아이들은 공부시켜준단 말에 일본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다린 건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고속 국가에 포함은 이제 차에다 싣고 여기 육지로 나오지. 병제 속으로 들어간 부석 녹지고 그런 놈 신나로 닦고 또 페인트 칠고. 일상은 군대와 같았습니다. 공장 갈 때 이러고 이제 사강 선생님 때 이때 마이리 마셔 이때 마이리 마셔 다녀오겠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고 풀을 뜯어먹고 그랬던 생각.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아픈 친구들은 하나씩 죽어나갔습니다. 병원에라 안 보내주고 새내기라면 잘 때 죽어 아파서. 그저 살아있다는데 만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생각을 모르고 돈 갖고 몸만 건강하면 이거 제사이다 했죠.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 2012년 대법원에서 한 차례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5년 넘게 결론을 미뤄왔습니다.
배경에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가 지금 98인데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피해자들. 오는 30일 대법원은 이춘식 노인을 비롯한 피해자 4명이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전체 징용 피해자 규모는 20만 명. 오랜 기다림에 국가는 이제야 응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앞서 마지막 일정인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제가 비핵화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모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라르스레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비핵화 목적은 북한이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무센 총리도 우리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실제 변화가 있다면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든 유럽 일정을 마친 어제 요미우리 신문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이유와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온도차로 인해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EU와의 공동성명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BID란 표현 때문에 무산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CBID란 표현을 뺄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란 핵 협정 등에 대해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채택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귀국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이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유럽 순방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 확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또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유럽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지지를 받았고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북미 간의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경색을 타게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원활하게 또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 국제사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이제 제안한 거죠. 아직까지는 유럽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단 교황께서 그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사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고요. 유럽 지도자들도 일단은 그 유럽이 그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해서 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도 CBID가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CBID에서 갑자기 다른 용어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하.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그 이를테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제재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정상들을 포함해서 유럽의 지도자들에게도 북한에게도 생존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에 진정성이 보인다면 네.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좀 유연하게 제재를 운영해야지 무조건 뭐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준다고 하면 과거의 사례가 그렇게 너무 완강한 태도를 북한에 보이다가 과거에 협상이 실패한 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제재를 운영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논의의 틀은 충분히 제시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의 성과는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말씀하신 대로 뭐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고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언론도 일본 정부 편이라서 한일 간의 우길기 논란도 있었고 한일 간에는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북핵 문제보다 오히려 더 앞서 세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하고 유럽하고 마치 알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게 전혀 얼토당토 않다고 좀 보고요. 네. 한국하고 EU하고 이 공동선언이 안 나온 것은 국제 정치적인 메커니즘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를테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좀 깨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EU는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을 두둔해달라. 근데 두둔해주는 건 좋지만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알력이 생기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이 또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지하면 한국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문장은 넣을 수 없다. 이래서 채택 안 된 것인데 마치 CBID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그러는데 CBID는 각국 정상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CBID 용어를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 EU하고 했을 때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데 공연히 일본 언론이 험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을 앞두고 또 순방 과정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프란체스코 교황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사실상 수락의 뜻을 저희가 전해 받았습니다. 네. 자, 프란체스코 교황이 실제로 방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일단 교황님의 방북이 이제 성사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가 보다 확고히 보장되고 교황께서 방문하시는데 미국이 북한에다 뭐 공습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더 확고해지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탄력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가 신인도도 높아지죠. 거기다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 개선. 네. 교황께서 가시는 것은 단지 그냥 국교 수립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북한의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북한 지도자에게 강력하게 인권 개선을 요구할 거고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께서 내년 5월쯤 가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그 교황님의 방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상당히 개선하고 또 교황께서 방문하시면 교황께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김정은이. 거기서 또 인권 개선과 종교의 자유를 또 진흥한다면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상당히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9일입니다. 열흘쯤 뒤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인상은 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오늘도 나온 뉴스가 민주당이 더 우세하다. 지금 중간선거에서.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까지는 외국 갈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보인 성의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은 안보 위협의 대상에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갔다. 그러니까 북한의 활용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보거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내년 초에 한다는 얘기를 자꾸 흘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열흘 내에 북한의 고위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협상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 이내에 이를테면 김여정이 미국을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보다 미국 국민에게도 아주 어필할 수 있는 아주 호소할 수 있는 상당한 양보를 제시한다면 11월 중에도 정상회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초조하지 않다. 이런 협상 전술상의 발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속도를 내준다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집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 대화 속도 뭐 차질을 빚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비핵화 문제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세우는 건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트럼프의 기조가 계속 가니까 협상 기조가 좀 더 확고히 유지될 거고요. 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아무래도 견제할 테니까 트럼프 행보가 약간 제동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그럴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땐 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즘 비핵화 조치가 잘 될 것이다. 매일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좋은 관계라고 하면서 대북 제재를 푸는 것은 생각한 적 없다며 험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리 모드에 들어간 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빠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바다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A lot of truth. I mean, look at the economy. Look at North Korea.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It's going to be, now look at it. It's going to be fine. Going to be fine. Take your time. Going to be fine. No missile shot. 중간 선거 전에 협상을 서두르다 자칫 정치적 공격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지금까지 성과를 홍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국 중간 선거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선거 유세장에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환한 웃음을 날리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생각한 적이 없다며 험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두 얼굴이 아니라 한 얼굴로 상대해야 하고 받은 것만큼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응 조치의 빠른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열흘쯤 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중간선거 직전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때문에 지금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이후 한 번이라도 집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으면 지금 집이 없더라도 제외가 되기 때문인데요.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경우,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을 늘려야 하는 경우 등을 호소하면서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한 달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결혼하면서 주택을 샀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집이 좁아 전세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를 더 낳을 계획이에요. 방을 또 큰 데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택 있는 사람들은 뭐 아예 큰 집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뭐 뭔가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윤 씨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만한 집이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처분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연말 분양을 앞두고 집을 처분한 신혼부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는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의견 70여 개가 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회해달라는 청원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채 결혼했다거나 셋째가 태어나 큰 집이 필요하다는 등 구구절절한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야당들이 이르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여당은 침소봉대라면서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노조위원장이든 모두 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스스로 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도 친인척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가세했습니다. 이들 야3당은 이르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이 무리하게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 또 권력의 어떤 힘으로 그런 것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다. 야3당 의원 수를 합치면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실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밤에 다니기가 두려운 골목길에 밝은 색의 그림을 그려서 범죄를 막자는 서울시의 프로젝트.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 속에 무색해진 곳이 있습니다. 염리동의 소금길 얘긴데요.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입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꾸민 길인데요. 6년이 지난 소금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사했던 벽화는 색이 바랬습니다. 산책길 안내도는 여기저기 뜯겨져 지도로서 역할을 잃었습니다. 마을에 활기를 더했던 물물교환 시장도 구색만 남았습니다. 소금길을 처음 들어갔어요. 곳은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보시면 표지판 앞에 그냥 쓰레기 버리는 데예요. 옥자막길을 따라 내려오면 소금길을 잇는 노란 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 있고요.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재개발 철거가 시작되면서 길이 끊긴 겁니다. A 코스와 B 코스로 나뉘었던 1.7km 소금길. 2년 전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B 코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A 코스 일부도 끊겼고 결국 소금길의 30%만 남았습니다. 3년 전부터 예산 배정이 중단됐고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한 6개의 소금길 지킴이 집은 철수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때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약간 여기 정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서울시는 구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관리는 구청에서 국민들하고 같이 해요. 구청은 재개발 때문에 사실상 길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사고역 일부만 남아있다가 보니까 그 이상 사업을 하다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다. 첫 번째 범죄 예방 디자인 거리는 오히려 밤에 다니기 무서운 길이 돼버렸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이 농업과 목축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열매가 얼마나 익었는지 파악해서 수확을 하고 소의 건강 상태는 디지털 목줄만 달면 알 수 있는 건데 농업 모델이 이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로봇이 카메라로 파프리카 사진을 판독한 뒤 열매가 달린 줄기만 잘라냅니다. 네덜란드 바에닝엔 대학 연구팀은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에서 사람이나 물체를 파악하는 원리를 농업에 적용했습니다. 딸기를 따주는 기계도 등장했습니다. 2초마다 한 개를 딸 수 있는데 사람보다 빠릅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자동차 크기의 로봇은 센서를 달고 주행하며 토양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수분이 얼마나 잘 머무는지 등 특성별로 토양 지도를 만들어 한 들판에서 다양한 작물을 섞어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의 발전은 목축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농가는 소에 디지털 목줄을 걸었습니다. 번식기엔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짝짓기 시기가 된 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농업과 목축업에선 대규모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경쟁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인력 없이도 적은 양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게 돼 농업 모델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단백질 수요가 늘어
2050년까지 육류가 지금보다 76%나 더 필요한데 선진국 소비자는 건강에 좋고 독특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면서 지난해 식품 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사우디 언론인이 터키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 갔다가 사망한 사건. 이 사우디 정부의 발표도 나왔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적나라한 진실이 곧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사건이 일어난 터키의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다만 일반적인 조처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적나라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라면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의문을 드러내면서 한 말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면서 터키 현지 시간으로 23일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언론인 카슈크지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하다가 실종 18일 만에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숨졌다라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슈크지의 피살과 관련된 이들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했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왕세자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2일 카슈크지를 암살하기 위해서 사우디에서 15명이 터키 이스탄불로 왔고 이들 가운데 왕세자의 최측근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수입 어느 정도인지 또 자료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장병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지난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2,0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수입액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 내일도 나쁨, 그리고 주말부터 추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 맑고 청명했던 하늘이 무색하게 월요일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곳곳 나쁨 수준 보이고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은데요. 또 내일은 오늘 쌓인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발 20곳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후 낮 기온이 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말부터 갑작스레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더더욱 따뜻한 겉옷 준비해 놓으셔야겠습니다. SNS에 미세먼지 소식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창문 닫아놨는데도 공기청정기가 돌아간다. 아이들 어린이집 어쩐다 하며 많이 걱정하셨고요. 황사도 미세먼지도 너무 싫다. 어떻게 못하나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방법만 있다면 뭐든 다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치료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오늘 아침 8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는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골함 옆에는 사진과 수수한 꽃이 한 다발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줘서 행복했단다. 매 순간이 즐거웠고 고맙다. 가족들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허무하게 간 청춘입니다. PC방 단골 손님, 인근 치킨집 직원 등도 국화꽃과 쪽지로 추모했습니다. 청원 게시판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감염 규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재판에서 형사 책임을 면해줄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선 피의자 김 씨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짙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이런 살인 사건에서 정신질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실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형 조항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목소리가 아직 많습니다. 형법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르는 만큼 규정 자체를 없애기보단 법원이 심신미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법원은 피의자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감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잠시 후 아침 8시쯤 피의자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결정됩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잔혹한 범죄여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서명 기록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린다고 해요. 어떤 감정들을 하게 됩니까? 네, 국립법무병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증상이라는 게 만성 증상이어야 지금 이 형사 책임과 연관된 논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증상을 알려면 일단은 뭐 잠깐 동안의 진료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인 면담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 검사도 하고 행동 관찰도 해서 결과적으로 장기간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모든 강력범죄 피의자들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뭐 이런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일단 피의자는 본인이 우울증이 있었으므로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정신질환과 연관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강력범죄의 경우에 이렇게 초등 단계에서부터 정신감정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불가합니다. 이게 지금 만성질환이어서 뭐 잠깐 동안 약물을 먹는다고 급속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장기 관찰을 합니다. 관찰할 때 뭐 의사를 만날 때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증상이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특히 이제 사리 분별력상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는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도 뭐 단기간에 몇 차례 그 복용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울증 약을 먹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네. 심신미약으로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 많았고요.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교수님께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의견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취약해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기는 좀 전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일단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마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앙심을 품고 가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살해를 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와 같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벌인 그 범행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뭐 취약성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이 범행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만성질환이 우울증이 있든 그것이 좀 심해서 조현병이 있든 그런 정신질환이 지금 이 범행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성립하지를 못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심신미약을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아마 형사 책임을 조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네, 3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의
범죄 심리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범행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네. 그와 같이 끔찍한 행위를 했느냐인데요.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행위라고 보긴 좀 어렵고 무엇인가 이제 이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먹었고 또 특정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그 특정 부위를 공격할 만한 무슨 이유가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본인의 지금 수사 과정 중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종류의 이제 필연적인 이유가 추가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사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감형이 된 사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있고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 조두순 있어요? 사건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뭐 고의적인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래서 사실은 감형이 됐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음주 감경을 못하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좀 다른 것이 조현병 상황에서 망상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여성을 공격한 거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망상이 심해져서 현실 판단 능력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여전히 인정하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지금 강남역 사건하고 뭔가 흡사한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으시지만 강남역 사건과 지금 이번 사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번 사건은 사실은 흉기를 지니고 다니던 망상 때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디로 가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한 일이다 보니까 지금 범행의 내용이 강남역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신미약이 그대로 형사책임 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형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양형 기준이나 어떤 판례의 흐름을 조금 더 엄중한 방식으로 바꾸고 또 정신 감정이 만에 하나 혹시 꾀병을 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꾀병의 평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이제 평가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10조 1항과 2항이 그대로 유지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좀 더 엄중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의자 김 씨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또 그리고 경찰의 초동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 두 가지도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역할이 이 사람의 이제 피해자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느 부분에서는 조력자로 또 어느 부분에서는 뭐 말리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초동 대처 시에 혹시 만에 하나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경찰이 만약에 그냥 돌아간 것이라면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휴일인 어제 비리 유치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25일 공개할 예정인데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쓴 사립유치원에 횡령죄를 적용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2시간을 넘긴 회의에서는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한 해 2조 원 가까이 지원되지만 통일된 회계 시스템이 없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치원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유치원 관련한
3법을 지금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대만에서 어제 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 10명이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가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대만에서 고속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치는 철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만교통부 철로국은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 어제 오후 고속열차가 탈선한 뒤 일부 객차가 뒤집히면서 1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열차에는 366명이 탑승해 거의 만석이었으며 사상자는 미국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만인으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120명의 군인과 10대의 구급차가 동원돼 사고 현장을 수습했으며 현재 양방향 철로 통행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열차 탈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만 철로국은 열차 동력이 부족하다는 기관사의 보고 이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열차는 대만 철로국이 2012년 일본에서 도입해 운행해온 것으로 대만 고속철에 근접하는 속도를 내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장례식장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들은 장례식장이 시신을 정상적으로 매장한 것처럼 속이고 의료 보조금을 챙겨왔다고 주장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미샤 씨는 지난 8월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측은 부모 대신 아이를 매장했다면서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I haven't got no death certificate. I want to see where my baby was buried at. 이 장례식장의 수상한 범죄 행각은 경찰서에 도착한 한 통의 익명 제보 편지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디트로이트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숨겨진 태아의 시신 63구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고와 상자 등에 보관된 시신들은 모두 불법으로 방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디트로이트의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천장에 숨겨진 11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Some bodies had a tag on them referring back to 2009. Some bodies had receipts on them as if the person or family didn't finish paying. 아이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매장한 줄 알았던 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I think about it every day. It's not one day I don't think about it. It's heartbreaking to know that people are out here doing sick things like that. 장례식장 측은 장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시신을 보관해온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장례식장 측이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의료 보조금까지 받아왔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시신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파티장에서 바닥이 내려앉아 최소 30명이 다쳤습니다. 클램슨 대학교의 학생 수십 명이 모여 홈커밍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요. 벼랑간 바닥이 무너지며 학생들이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약 30여 명의 학생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파티에 참석한 한 학생은 바닥이 트램펄린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더니 그대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 블라디카프카스의 한 금속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200평이 넘는 공장을 모두 집어삼켰는데요. 공장이 불타면서 심각한 유독가스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쪼갤 듯 강력한 벼락이 잿빛 하늘을 연달아 가릅니다. 현지 시간 20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벼락을 동반한 폭풍우가 덮쳤는데요. 경마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벼락에 맞아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날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30만 회 이상의 벼락이 내리쳤는데요. 벼락으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벼락에 맞은 나무들이 길가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강한 옆바람에 착륙이 어려워진 비행기가 기체를 돌려 비스듬하게 착륙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공항입니다. 비스듬히 옆으로 기체를 돌린 비행기 한 대가 그대로 착륙을 시도하는데요. 강한 비바람 탓에 일반적인 착륙이 어려워지자 마치 개가 걷는 것처럼 옆으로 착륙하는 크래빙이라는 기술로 착륙을 시도한 겁니다. 활주로에 닿기 직전까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기술을 향하다가 착륙과 동시에 기체를 정면으로 되돌리는 고도의 기술인데요. 항공사 측은 고도로 숙련된 기장이 악천후 속에서도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켰다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논의한 당정청 회의가 휴일인 어제 있었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구체적인 비리 근절 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어린이집 2,000여 곳에 대한 정부의 집중 점검도 또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에는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장이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 등을 산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서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 학부모들은 집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학부모들이 돗자리 위에 하나둘씩 자리 잡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 새싹을 뜻하는 초록색 풍선을 들었습니다. 동탄 지역 학부모들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며 항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원장은 무엇을 숨기는가? 무엇을 숨기는가? 무엇을 숨기는가? 이들은 지난 15일 동탄 사립 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경기 동탄에 있는 환희 유치원 원장 김모 씨가 누리과정 원금 7억 원으로 성인용품, 루이비통 가방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입니다. 대책위는 일부 비리 유치원이 급식비에도 손을 댔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볼모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지금 비상이에요. 다니던 유치원을 못 보냈고 이렇게 아이가 많은 도시에서는 거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인 것 같거든요. 대책위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비리가 의심된 전국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합니다. 지금 전국의 어린이집이 한 4만 곳 가까이 있는데 전수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재승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 사용, 통학 차량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에게 책정된 급식비 등이 너무 적거나 많아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곳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 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90개소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게 미국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에 계속 협의하기로 한 문제인데 미국에서 유예 결정 발표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미 간의 발표 내용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은 맞지만 우리와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제안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 방식을 조정하자고 미국에 제안했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미 국방부에서 발표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가 연기되더라도 같은 기간 우리 공군의 단독 훈련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기 수백 대가 참가하는 공중훈련으로 올해 마지막 대규모 연합훈련이었습니다. 앞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해병대 연합훈련의 연기는 한미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군 안팎에선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선심성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 씨.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의 이름이 김성수이고 나이는 만 29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기준이 마련된 특례법에 따른 겁니다.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상당할 때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오원춘부터 최근에는 과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변경석 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만 29세입니다.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관심은 이제 심신미약을 인정을 받을지 지금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국민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판단할 정신 감정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피의자 김 씨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 달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에 83만 명이 넘게 동의해 역대 최다 청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필중 기자가 경찰의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20만 명 넘게 추천한 두 건의 국민청원에 답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아람 기자의 보도로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인 윤창호 씨 친구들이 지난 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원에 37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요.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창호 씨 친구는 법 재개정에 힘을 보태려 휴학계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이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직접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윤창호법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연예인 구하라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불거진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음주운전과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라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두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등 법적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이 됐어요. 이름은 김성수, 나이는 만 29세. 그렇다면 이제 얼굴도 공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심의위원회에서는 얼굴을 포함한 그 시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마 당장 오늘 지금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이송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경찰서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를 하고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다는 건 이걸 좀 강력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이른바 죄질이 무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얼굴이나 목 등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을 수십 차례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최종 결정 법원에서 하겠지만 수사 단계에서도 공개를 할 만큼의 중대 범죄라고 일단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음주운전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한 처벌.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부분을 좀 살펴보죠.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SNS 통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실 고의적 범죄에 가깝다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엄벌을 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은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결국에는 중대범죄로 처벌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복적인 음주운전 결과 사망사고를 일으킨다라면 이거는 미필적이라도 고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해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이 이른바 이 최근에 국정감사 지금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5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봤더니 6,700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네. 그럼 다 5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그렇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뭔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거는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감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 지침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이런 고통과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처벌을 이거밖에 안 받느냐. 먼저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자가 나온 경우에요. 일단 원칙은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사실상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구속수사 원칙을 2014년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전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사고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영장 기각률도 거의 한 25%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100건을 청구해도 거의 뭐 25% 이상 다 기각이 됐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건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기각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법원 차원에서도 좀 낮게 봤던 것인데 이 부분도 일단 법무부에서 판단과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법무부의 방침이 이렇게 된다면 협조를 통해서 기각률 자체도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째 적발이 되면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될 텐데 양형 기준도 그럼 크게 올라갈까요? 양형 기준은 사실 검찰의 양형 기준이 있고 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양형 기준이 올라갈 것이고요. 일단 삼진아웃제 자체는 2014년도에 도입을 했지만 명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3년 이내에 3번 운전을 했었을 경우에는 구속을 수사를 원칙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실제로 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이것도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죠. 그 피해자가 겪는 것에 비해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이게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하는 부분들 어떤 사생활과 관련돼서 과거에 헤어지게 된 이유로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뭐 보복이나 협박을 하기 위해서 위포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불법 촬영을 한 경우에 준해서 그냥 일반적인 불법 촬영한 경우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경우에 불법 촬영할 경우를 똑같이 처벌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촬영의 실형률은 한 8%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법무부 장관이 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거죠. 네,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불법 촬영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허락 없이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했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돼 있고요. 설령 이런 어떤 촬영을 할 때는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부부관계였을지언정 나중에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거를 의사에 반해서 유포했을 때도 3년 이하 실형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 사례에 준해서 지금 어떤 법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을 일단 구형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법 개정은 그런 관련법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구형을 하겠다.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관련법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부분을 따로 적용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불법 촬영이나 유포가 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냐 했을 때 박성희 법무장관의 얘기는 일단 그런 과거에 뭐 연인 관계였던 부부 관계였던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 경우에는 더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구형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법 규정 마련 이전이더라도 법 해석을 좀 강화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그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성범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높다, 법정형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하거든요. 이런 일을 벌였을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혹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받는다, 유치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온당치 않은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법정형은 우리랑 비슷하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거든요. 이건 법적인 처벌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얼굴이 전시됩니다. 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내년 1월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피해 군주 세조. 영화나 소설의 단골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실제 얼굴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인 어진 대부분이 6.25 때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27명의 임금 중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어진이 남아있는 이는 태조, 영조, 철종 단 3명뿐입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도 어진은 피부병 자국과 점의 위치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철종 어진의 경우에는 눈이 사시인 점까지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조의 얼굴도 실제 모습에 가까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둥근 얼굴에 처진 눈썹, 큰 귀가 온화한 인상입니다. 가슴에 용무늬가 있는 비단옷도 정성 들여 그렸습니다. 역사적 행적과는 상반된 인상입니다. 잔혹한 피해 군주이자 혹은 치적 군주로서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 얇은 종이 위에 그린 이 밑그림은 영조 때 제작된 어진 모사본을 일제강점기에 다시 옮긴 겁니다. 현재 세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재미교포 데니엘 강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통산 2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 치중가든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69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김세영과 태국 에리아 주타누간 등 7명은 2타차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농구 선두 울산 현대모비스가 원주 DB를 접전 끝에 물리치고 개막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89대 87로 이겼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개막 후 4연승으로 단독 1위 자리를 굳게 지켰고 DB는 1승 4패로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펜싱이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어제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합계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해 2014년부터 5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을 남긴 넥센이 오늘 오후 서울 고척돔에서 한화와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릅니다. 넥센은 에이스 브리검의 등판을 예고했고 벼랑 끝에 몰린 한화는 장민재를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넥센이 오늘 경기를 가져가면 3연승으로 SK와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말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월요일 아침부터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종일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존 국내 미세먼지에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도 하루 평균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겠는데요. 양이 5mm 정도로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아져 있습니다.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광주, 대구 19도, 부산이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북한도 최고 19도 정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갑자기 크게 추워집니다. 낮 최고 기온이 5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찬 기운이 강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김성수, 나이는 만 29세로 언론에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이 시각 현재 84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근절 대책이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비리가 의심된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전국에 4만 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87년 구소련과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F는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끝내는 조약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부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남과 북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첫 회담을 진행합니다. 산림협력과 관련해서로 북한 양묘장 조성 지역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앞으로 연락사무소에서는 분야별로 군사, 체육, 적십자 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